자, 오전 프로그램 마지막 세션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미국 UC 버클리대 가브리엘 듀크만 경제학 교수님의 기조 발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좌장인 이강국 일본 리스메이칸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님, 박보경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패널을 모시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 듀크만 교수님의 기조 강연으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포럼을 위해서 미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역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점점 더 세계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세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곳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생각해 보시면요. 네, 제인 맨스브리지 교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 질문을 또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 다국적 회사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70%, 80%의 미국인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그 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달러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 부유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 민주당의 50%는 그렇다고 답할 것이고 공화당과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주요한 세계 경제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는 1%의 상위 부유층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10%였다가 이제는 2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소득 불평등이 또한 증가하고 있지요. 여전히 불평등이 미국 대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소득 국가 중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역시도 불평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 1%가 7%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는 7%였다가 이제는 12%까지 올랐습니다. 불평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세제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미국의 소득세를 이제 나눈 것인데요. 누진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소비세, 임금세, 그리고 또 기업세 등등을 보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인구는 P0에서 10까지가 가장 하위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하위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인구의 경우는 25%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예외 상황을 보실까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세금을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2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점점 더 진보된 그런 세제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널리 퍼져 있는 견해를 보시면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자본 과세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 세금에 대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쟁뿐만 아니라 회피도 있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이동성이라는 그 요소에 대해서 과세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표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가장 진보적인 그런 세제일 텐데, 그것보다는 부가가치세나 혹은 노동세를 사용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면서 누진적인 이전으로 이런 퇴행성 자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문제를 보면요.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제가 뭔가 임금에 기반을 두거나 소득에 기반을 둔다면 부가가치세가 들어오게 되면 양도세는 즉 부자에게는 매우 낮은 세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혜택을 더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을 더욱더 조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관점이 또 다른 이유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한 경쟁과 탈세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정책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은 항상 투명하거나 민주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되었었던 거죠. 우리는 또한 서로 상호 연결된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력처럼 조율처럼 경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우리는 대부분 경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구체적인 세계화라는 그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조세 회피라든지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그리고 부유층의 경우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화라는 형식은 다양한 세계화 형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근본적인 선택이 또 가능한데요. 또 다른 선택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국제적인 공조를 세제에 대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은행 정보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맨 아일랜드나 혹은 스위스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는 해외 고객들에게 문을 열어둔 그런 국가들인데요. 그런 국가들과도 이제 정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는 이런 조세 피난처에 대한 금융 정보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로는 정보 교류에 대해서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그 다음으로 2021년에 그 해외 국가 중에 하나가 다국적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15%의 최저세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세금이 얼마나 낮은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플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었던 불평등이라는 도전 과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하나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 이베이션 리포트 2024라는 유텍스의 보고서입니다. 2주 후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10월 23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국제의 그 탈세와의 전쟁에서 이루었던 진전에 대한 내용들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고요. 거의 최초로 발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EU의 조세 관측소에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세를 위한 IPCC를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글로벌 관점에서 이 탈세, 그러니까 조세, 그러니까 회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에 기반을 두어서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는 무엇이고 미래 추세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발표 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의 그 구체적인 그 조세 회피의 방식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유층만이 자산을 숨기기 좋았습니다. 숨기기가 편했습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GDP의 10% 정도가 숨겨진 자산이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탈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시면 이 조세 피난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단순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은행의 정보가 교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빠르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 협력도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전의 경우는 유토피아를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구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뭔가 그 희망의 씨앗이 되었었죠. 과거에는요.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이동하게 되면서 또 그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조세 피난처로 이익이 이동하게 되면서 글로벌 법인세의 세수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세 피난처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즉 한국에서 이익을 냈는데 이 이익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이 낮거나 혹은 버뮤다 같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곳으로 조세 피난처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정책 이니셔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5년에 OECD에서 이 관련 과정을 론칭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텍스 프리폼을 2018년에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피난처로의 이동을 막는 그런 행동을 취했지만 여전히 이런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5%라는 최저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아시겠지만 이 세금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그 세금의 경우는 최저치가 여기이다. 즉 15%니까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다양한 예를 들어서 루폴 현상이 있거나 혹은 예외 상황이 벌어지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대부분은 이제 비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모든 이익 전환의 절반 정도가 다국적 기업이고, 그리고 또한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 이 합의문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정말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합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수익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0, 2021년 정도에 여러 정책 기반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좀 야심찬 그런 정책을 밀었던 그런 정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최소 비율을 15%가 아닌 20%로 높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로 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컨대 저희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피난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 다국적 기업의 최소 세율에 대한 허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억만장자들의 소득세 회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세계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한국과도 비슷한 통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더 명확한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세계 국가에서 그 세금의
면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 국가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룹이 대부분의 세금을 냅니다. 특히 프랑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더 개발된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 그렇습니다. 거의 보시면은 뭐 소비세나 혹은 뭐 임금세나 여러 가지를 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 감면 혜택이 가장 부유한 빌리어네어 쪽으로 가시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제가 지속 가능하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대 시대의 그 제도에 있어서 좀 그 부식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2주 후에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서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총체적으로 그 다국적 기업의 최저 세율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던 것처럼 이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 즉 빌리어네어들의 최저세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다. 정책 위반자들이 해야 될 바로 다음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2%만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최저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자신들의 그 부의 2%만 세금으로 낸다면 이 세율은 굉장히 적지만 수입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56명 정도가 있고요. 12조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2% 정도를 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40억 달러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세수가 2,140억 달러 정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걷어들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최저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도 이 최저세율을 25%로 인상을 하고 여러 허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다국적 기업의 최저세와 억만장자들의 최저세를 함께 더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러니까 큰 수준의 세율은 아닌데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된다면 5천억 달러의 세수를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율적인 최저세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억만장자와 다국적 기업들, 특히 그 세계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개발도상국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5,000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5천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조세 회피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정책적인 선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정책은 이전에 뭐 효과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던 은행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이슈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 메시지는 좀 낙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함께 힘을 합해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진정하게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야심찬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국가들이 모두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뛰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일으키고 싶은 국가들이 노력함으로써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혹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 더 야심찬 그런 최저세율을 억만장자나 혹은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하고 싶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또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학의 노벨상인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던 가브리엘 지크만 미국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번째 기조 세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chair on the right. Yeah. 자, 기조 세션의 모더레이터인 이강국 일본 리스메이칸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패널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박보경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토론 진행합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강국 교수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First, thanks a lot, First Jukman, for your.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안이 보이는 그 불평등 심화와 관련된 연설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그리고 또 억만장자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저희 그 박 교수님과 윤 교수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패널 분들께서는 7분, 최대 7분까지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크만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난 1980년대부터 40년 정도 세계 경제가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됐다는 것은 주크만 교수가 포함된 우리 피케티 교수들이 주도한 그 불평등에 대한 측정으로부터 증명이 된 바인데, 사실 이런 그 불평등이 계속 심화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가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지략적인 기술 혁신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세계화가 진전돼서 그랬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감세라든지 대단히 보수적인 정책들이 계속되면서 그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기술혁신이라든지 세계화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일종의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이 주크만 교수님의 발표는 결국 뭐냐 하면은 그런 숙명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연법칙이 아니라 얼마든지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즉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불평등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전을 어렵게 만들었던 기술적인 요인도 사실 있었습니다. 정책적인 요인도 있었고, 하나는
국가들이 감세를 경쟁적으로 하는 소위 그 바닥으로 향한 경쟁, race to the bottom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이 기업의 소재지와 그리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지역 간의 이 공간적인 분리가 계속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확대를 해서 재분배 정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발표를 해준 것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것을 그런 물리적인 그 분리로 인한 기술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을 확대를 해서 재분배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단히 낙관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2021년에 OECD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한세를 합의했다는 것, 아까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전 세계에서 아무리 낮아도 15%의 그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자고 하는 이 합의는 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합의가 사실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 새로운 합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합의를 하고, 사실은 내년부터 이 합의에 기초해서 실제로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소위 지정학적인 시대 혹은 분열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재정적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즉 재정적인 기반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공감이 돼서 국가들이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그 분열이 심화되고, 또 하나는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파퓰리즘이 점점 덕세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 능력을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까지 훼손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결국 이것은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해서 2021년에 OECD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 낙관적인 기대를 갖기에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낙관할 수만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즉 반대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시대의 소위 이 산업 정책의 부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각 국가들이 자신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세 감면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늘어났다는 거죠. 경쟁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위험 요인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자체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세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입니다. 결국은 그 정치적 과정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들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 양극화 자체가, 한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가 이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필요한 세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유발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세수의 확대를 실질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로부터 배제된 저소득층, 즉 이 국가의 기능, 재분배 기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들은 점점 파퓰리즘에 끌리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고소득층, 아까 얘기한 빌리언웨어 같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혹은 조세를 감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벌어지고, 혹은 정치적으로도 이념이 양극화되면서 이 정세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위험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하나는 뭐 기존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거고,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소위 이 산업정책의 부활로 인한 이 경쟁적 보조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세 지출에 대한 수요의 확대. 그것은 만약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그 결과는 결국은 흔히 말하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겠지만은 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감소 혹은 재분배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결국 남은 과제는 뭐냐 하면은 건설적인 대안은 우리가 우리 주크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원의 새로운 포착 그리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 방안들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공황기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올리브 홈즈라는 대법관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세금이라는 것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즉 문명을 지속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고 인간이 닥치고 있는, 각 개인이 닥치고 있는 위험을 그 개인에게만 맡겨놓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그 대공황 이후부터 2차 대전 이후에 그 골든 에이지까지 계속 거의 모든 세계에 그 일종의 공감된 이 이념적인 기반이었다고 하면 그 기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감세라고 하는 조치라는 것은 세원을 추가적인 세수를 줄이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이런 정치적 공감대를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세라는 것이,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자유에 대한 사고가 계속 지배하게 되면 미래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정치적 기반까지 허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들은 특히 이제 오늘 회의가 언론사에서 주최되는데 이런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는데 미디어나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가 그 경제학의 그 창시자라고 하는 그 아담 스미스가 탄생한 지 3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고 하면은 그 이기심이 작동을 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처음 늘 강조했던 것은 이 사회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공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부론을 쓰기 이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 사회적 공감이 혹은 그 정치적 공감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공감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그리고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very productive. 생산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께서 굉장히 균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려와 그리고 또 낙관할 수 있는 부분 모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감세도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볼 시사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가급적 짧게 하기를 아마 모더레이터가 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크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금은 왜 걷어야 되는가,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왜 걷어야 되는가, 아까 이제 박 교수님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기업이 지불했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았던 부분을 대신 걷는 거다. 대신 지불하지
지불했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노동력을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하게 기업이 이 가정에서 키워낸 아이들,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 복지국가에서는 사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대 간 이전, 세대 간 그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재생산을 국가가 대신 구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큐만 교수님께서도 저서에서 복지국가라는 말 대신에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쓰시면서 국가의 의료나 교육이나 보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본세, 특히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이나 아니면 최고소득층의 이제 재산세가 최고소득층이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는 거는 이런 그 지불했어야 되는 노동 비용을 온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세계화의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은 특히 주키만 교수님께서도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산율에 있어서 뭐 작년 기준으로 1.1이라는 정말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느냐?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의 노동시장 참가율 뿐만이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에 의해서도 사실 상당히 큰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국가가 충분히 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해서 계속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이 복지국가가 결국 가정에게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저렴하고 싼 값으로 돌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회서비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향후 이제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또 수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그 공공이 담당하던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 민간 부분이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부담은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임금으로 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뭐 압도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시장이나 사회 전반에서의 성별 불평등 이 지속되는, 성별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저렴한 이제 외국 인력을 수입하다 보면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고소득 국가로 돌봄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만일에 자본세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면 노동 비용을 정당하게 이제 지급하지 않고도 어디서나 뭐 용이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윤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 굉장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낮다라는 건 사실 숫자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사람과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그리고 노동력이 계속 이제 이주화되면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간의 집단 간의 갈등, 기존에 있었던 세대 간 갈등이나 젠더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갈등, 아이를 낳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집단 간 갈등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 뭐 해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그런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면 사실 세금을 조세의 정책에 대한 일관된 공감대를, 정치적 공감대, 아까 박 교수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근로자들에게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자본세나 재산세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복지국가의 재정 원천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하는 것이 주크만 교수님께서 말한 사회국가로서의 국가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She raised the 굉장히 근본적인 그 복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님 코멘트 있으실까요? Thank you so much to 네, 감사합니다. 패널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희의 이 도전과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세제 개혁이나 혹은 그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제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저는 너무 순진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인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형태의 국제적인 경쟁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형태의 국제적인 경쟁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좀 낙담할 수는 있겠죠. 넷제로 탄소 배출 목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형태의 국제적인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 그리고 여러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긍정적인 경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불평등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고의 인프라, 최고의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국가들의 긍정적인 경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독려해야 되겠죠. 이런 국제적인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부정적인 경쟁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와 관련된 경쟁은 부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익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본사나 공장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의 뭔가 그 자본이 성장하거나 혹은 이득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로섬보다 더 최악인 것은요. 이런 부정적인 국제 경쟁이 처음에는 이 기업의 오너들 혹은 주주들이 이 세금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먼저 받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불평등이 조장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국제 경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경쟁이냐 아니냐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국제 세제 경쟁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왜 세제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역사에 있어서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만약에 그 부유층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공공의 투자,
거대한 투자, 헬스케어에 대한 거대한 투자와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그런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수를 걷어들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유한 국가들이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30에서 50%씩 걷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에서 5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주요한 경제 성장의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세금 그리고 또 특히 그 진보적인 세금 부유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예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1930년 전에 미국에는 소득세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는 이제 헌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득세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기 중반 정도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소득을 가장 높은 그 소득을 내는 사람들, 즉 100만에서 뭐 200만 달러 정도 현재 기준으로 갖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과되는 이제 소득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이제 가장 최저로 떨어졌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200만 달러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1달러를 벌 때마다 90센트는 정부로 가고 나에게 남는 거는 10센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적으로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줄이려고 했었지만 시장에서의 소득의 불평등, 시장 경제에서의 불평등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금 정책은 계속해서 진보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앞으로 속도를 내고 싶다면,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이 불평등을 제한을 하고 싶다면 이 세금 그리고 또한 진보적인 그런 세금 제도가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To sum up,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등과 그리고 보다 평등한 조세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세 제도 정책의 변화를 주어서 평등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널분들과 또 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교수님과 또 이강욱 교수님, 인자영 연구원님, 박보은 교수님의 토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4 아시아 미래 포럼 오전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